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이고요. 건강정보 얘기할 건데 건강정보를 구독 영상에 담아서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과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마지연입니다. 요 며칠 출근길에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었죠. 다행히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좀 더 자세한 날씨 소식 들어볼까요?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밑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걸로 전망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관령에서는 올가을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대부분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2도, 청주 21도, 부산 23도로 대부분 지역이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구름만 조금 지나겠는데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글날인 월요일에도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국세카드 수수료입니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 대형 카드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이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가 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이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요. 신용카드로 부담하는 이 납부한 국세 금액이 올해 8월까지 무려 9조 3,6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카드 납세 규모 또한 매년 늘어서요. 지난 6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이 약 61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 납부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납세자들이 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6년간 국세 카드 납부로 이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4,821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국세 내야 돼, 이 수수료까지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국세의 종류에 따라서 또 수수료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그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실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0.8%, 체크카드로 납부하시게 되면 0.5%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규모만 해도 지난해에 1,298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방세의 경우에는 카드사가 수납하고 일정 기간 후에 지방세 금고에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자금을 운용해서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별도로 없다라고 합니다.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고 국세는 수수료가 있고 지방세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서민들의 경제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 사례를 보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럼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들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좀 대책을 활용을 했으면 좀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납세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구치소 편지입니다. 이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협박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또한 구치소에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정리를 해보면 두 사건의 가해자들이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알려지게 된 건데 먼저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면회를 잘 오지 않는다라는 점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가해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이 사건 송치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검찰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고 협박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사건은 이제 별개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후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20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구치소에서 협박 편지를 써요. 네. 반성하고 이게 아니고 협박 편지를 썼다. 거기에다가 또 정유정의 편지도 공개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한 매체를 통해서 이 정유정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부산 금정구에서 가해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개된 이 편지는 지난달 구치소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유정은 편지에서 이 구치소에서는 우표 한 장도 구매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답장이 늦어지게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 공판기일 날 기자님들이 많이 와서 속으로 많이 놀랐다며 그만큼 저의 죄가 중하다는 생각에 많이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혹시 그런 편지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까요? 편지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 점이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유정은 이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집 앞으로 찾아오고 아버지 회사까지 미행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며 편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고요. 또 의붓 할머니에게 학대를 당해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는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유정은 공소장에서 의붓 할머니가 자신을 오랫동안 학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워낙 오래된 일이다 보니 증거가 없다며 저에 대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해서 답장을 쓰게 됐다. 시간 내어 서신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 조심하시길 바란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참 이 두 사람의 편지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 부분이 필수였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 부분은 속 빠져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몽돌 도둑입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이 몽돌 100여 개를 가져가려던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모녀는 자신의 집 마당 조경용으로 사용하려고 이 돌을 가져간 것이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서 황당함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진짜 황당합니다. 네. 뭐 해안가 흙이나 돌 등은 이게 무단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본인의 그 집 조경을 위해 가져갔다?
참 황당하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들 모녀는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안덕면 이 박수기장암 해안가에서 자연석 자갈 10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근에 있던 한 관광객이 이들 모녀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들 모녀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 몽돌을 마당에 이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을 뿐이지 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공유수면관리 및 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및 사용허가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몽돌 이렇게 바닥에 펼쳐놓고 몽돌 위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몽돌끼리 해안가에 있었어야 어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저거 집에 가져가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에 있어야 어울리는 건데 왜 그러시나들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한두 개씩 집어가는데 그것도 안 돼요. 네, 불법입니다. 그냥 보고 즐기고 그냥 가세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초대권 되팔이입니다. 매년 100만여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오는 7일 열리는 가운데 이 무료 초대권을 50만 원에 달하는 고가에 재판매하겠다라는 거래글이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인데 이걸 돈을 받고 고가에 되팔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불꽃축제는 유료로 티켓을 판매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임직원이나 협력사, 이 추첨 당첨자 등에게 편히 관람할 수 있는 초대권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짜로 얻은 초대권을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장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격에 되팔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2장에 5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꽃이 잘 보이는 자리를 맡아주겠다라는 글까지도 게시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경기장, 역, 이 공연장 등에서 웃돈으로 표를 되팔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규정이 이제 처벌되는 장소가 오프라인 장소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언급했듯 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웃돈으로 표를 되팔거나 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꽃 축제가 내일이네요. 네. 그죠? 예, 그거 화려하던데, 멋지던데. 그러니까 내일은 불꽃 축제 보고 9시부터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 네. 한일전이 한일전. 있습니다. 좋아. 내일 바쁘겠는데. 그리고 연휴야. 네. 야,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듣는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플 수가 있네. 근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야 그게 행복한 거죠. 맞아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법 딱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아마 행복한 아침 이 코너를 오랫동안 보시다 보면 네.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건강 정보 드리는 거잖아요. 네. 먼저 닥터하우스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오상준입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정수님은 1990년 10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13일, 가만히 있자. 이게 행복한 아침 탄생일인가? 선생님 생일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죠. 옐로 카드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경고를 받고 시작하네요. 1990년 10월 13일은 당시 대통령이 범죄와 폭력을 엄단하겠다고 선포했던 날입니다. 일명 범죄와의 전쟁 13 특별선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도 전쟁을 선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실명과의 전쟁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
이거 황반변성이 대체 뭐길래 우리가 전쟁까지 선포해야 되는 거죠? 황반변성 알려면 우선 황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을 카메라로 비교할 때 물체의 상이 맺히는 필름 역할하는 망막이 있는데요. 망막은 색깔과 사물을 구별하는 등 시력에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망막 가운데에 초점이 맺히는 부분을 바로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러 가지 병적 변화가 생겨서 즉 변성이 일어나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 황반변성인 겁니다. 근데 멀쩡한 눈이 왜 갑자기 이런 병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황반변성은 황반의 퇴화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외에 흡연, 비만, 고혈압,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반변성이 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네, 황반이 약해지면서 망막 내 황반 부위에 침착물들이 쌓이고 위축, 부종, 출혈 등이 생겨서 그럼 점차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시력 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이전의 시력으로 회복하기 어렵죠. 그래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실명이란 얘기인데 황반변성 때문에 실명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면 기존 혈관으로는 영양분이나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데 이때 내 눈에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위해 비정상적인 혈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새 혈관은 손상이 잘 되고 쉽게 터져서 갑자기 실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여기서 문제는 황반변성이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시력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매우 급격히 악화하기 때문에 초기 황반변성을 놓치면 결국 시력 상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면 환자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황반변성 환자도 많은 편인가요? 통계를 보면 국내 황반변성 환자 수가 2017년에 16만 4천여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36만 7천여 명, 2배 넘게 늘었죠.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황반변성 환자도 그에 맞춰서 증가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당연히 받아봐야겠지만 병원은 좀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래 가기 전에 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좀 알고 가면 좋겠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 모는 저희가 암셀러 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암셀러 격자를 한 30cm 떨어진 거리에서 오른쪽, 왼쪽을 가려보는 겁니다. 두 눈을 다 뜨셔야 됩니다. 눈 닦고, 예. 그렇죠. 전 멀쩡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황반변성의 전조 증상이 물체 중심에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기는 중심암점과 사물이나 직선이 휘어 보이는 변형시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들은 두 눈으로 보면 자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 눈씩 가리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황반변성으로 딱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아요? 망막 밑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여서 시세포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건성 황반변성은 비타민, 루테인, 지아잔틴 등 항산화 물질의 보조제 복용을 권고하고요. 맥락막 부위에 비정상 신생혈관이 생겨서 출혈이나 부종이 있는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비정상 혈관을 억제하는 약물을 안구 내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실명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큰 수술하는 건 줄 알았더니 주사 치료 정도로 되는 거예요? 황반변성 1차 치료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습성 황반변성에서 망막하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유리체 출혈까지로 진행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게 또 증상이 심해지면은 수술이나 시술을 받겠지만 그 전에 예방을 하면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방 방법도 알려주세요. 의외로 가을 햇볕도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경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을 확실하게 차단해 주는 게 좋겠고요. 혈액순환을 돕는 유산소 운동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셀레늄, 아연 이런 미네랄이 풍부한 콩과 견과류를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정기검진, 안과 검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 건강에 대해서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오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혜지입니다.
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정수님은 평소 자주 욱하는 편이세요? 제가 원래 성심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자꾸 욱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실수도 좀 하세요? 어떤 편이세요? 실수도 조금 요즘 좀 늘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혹 실수하고 자주 욱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제가 바로 자주 실수하고 욱하는 당신, 혹시 성인 ADHD이기 때문이에요. ADHD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ADHD란 네. 어텐션 데피시트 하이퍼 액티비티 디스오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과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부주의, 충동성, 과잉 행동 이 특성인데요. 사실 성인에서는 과잉 행동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부주의와 충동성 등은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벙벙거리고 물건 잘 잃어버리고 관심 없는 일에 집중 못하고 하려던 일을 자주 미룬다던가 혹은 대뜸 올라오는 짜증 등이 있어요. 근데 저는 ADHD 그 아이들에게 있다고만 들은 것 같은데 성인도 있나요? 그렇죠. 12살 이전 아동기에 생겼던 ADHD가 없어지지 않고 나이 들어서까지 쭉 남아있는 경우를 성인 ADHD라고 해요. 특히 ADHD 진단을 받은 20대부터 80대까지 지난 2017년 7,748명에서 2022년 9월까지 39,913명으로 매년 증가세 보이다가 6년간 무려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과거엔 ADHD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ADHD는 아이들의 병이라는 생각에 환자도 의사도 성인 ADHD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성격 문제로 보이기 쉽다 보니 주위에서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놓쳤고 사실 요즘도 그렇죠. 그러면 이 ADHD는 왜 생기는 거예요? 전두엽, 기저액, 손해 이에 영향이 있어서 추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두엽의 불균형이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요. 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계획력, 충동 억제 등에 관여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ADHD 환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전두엽의 활성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뇌에서 주의력, 충동을 조절하는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등의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보다 유전적인 원인이 더 결정적인 원인이 돼요. 그러니 부모가 성인 ADHD일 경우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도 커지겠죠. 약간 부주의한 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솔직히 입금되고 나면 집중력이 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 성인 ADHD가 삶에 영향을 크게 줘요? 이거를 드리려다 말았습니다. 네. 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는가 보죠? 네.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집중 모드랑 휴식 모드가 엉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집중도 안 되고 쉬는 것도 잘 안 되고 쉴 때 벌어지는 산만함이 집중할 때도 생기니 부주의해지고 충동적이 되고요. 말씀대로 삶에 문제가 많아요. 폭식이나 중독 행동, 감정 기복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잦은 실수로 인한 직업적 문제, 그러다 보니 이직이 잦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노력 부족이나 게으름으로 여겨서 스스로가 못나고 부족하다고 채찍질해야 된다고 여겨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는 성인 ADHD인 경우에 강박이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쉬워요. 그러면 맞아요. 좀 더 막 나를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일상을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미션이 생길 때, 예를 들면 출산, 육아, 변화, 이직 상황 같은 거, 이런 상황에서 감춰졌던 증상들이 드러나 힘들어해요. 일상의 스트레스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제 점점 커지니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커져서 오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 성인 ADHD는 어떻게 치료해요? 보통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도파민하고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노에피네프린을 늘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면담 치료도 병행해요. 이외에 시도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가 있어요. TMS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전두엽을 자극해서 활성을 높이고 밸런스를 돕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증상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편안한 자세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상 추천하고 싶은데요. 한 곳 보고 멍 때리기, 이거를 한 5분 정도 하루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운동이에요. 간단한 산책부터 달리기, 농구, 축구,
무술 같은 활동량 많은 운동도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게으르고 부족하다는 자책하시지 말고 몰랐지만 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ADHD 풍문으로 만들었지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오늘 제대로 알게 해주신 김혜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였습니다. 예, 건강 정보를 구독 영상에 담아서 그 정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작하죠. 네, 오늘도 구독 영상 기대되는데요. 함께할 주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그리고 오늘부터 건강 구독 함께하게 된 새로운 주치의죠. 내과 전문의 한지민 선생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떤 구독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주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윤환 박사 지금 남일 같지 않아라고 하셨거든요. 아 근데 진짜 뭐 풍선 터트리듯이 뱃살 그냥 빵빵 터트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뭐 행복한 것도 있지만 좀 상처받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체중의 상처는 정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요번에 좀 체중의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받았거든요. 명절 음식은 못 참아요. 아, 막 그 기름 냄새 막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손이 가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널려 있잖아. 이게 지나가다 또 하나 집어먹고. 맞아요. 아유, 먹고 나면 또 달달한 것도 집어먹고. 그럼요. 이러다 네. 보면 이제 이렇게 허리띠 멜 때 요 구멍 하나가 또 이렇게 되니까 바지가 꽉 끼는 느낌도 있고 아 이거 힘들어요. 맞습니다. 명절 음식 이제 대부분 이제 고칼로리 음식들이죠. 대표적인 명절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이제 추석 송편이죠. 송편 뭐 정신 차려보면 한 10개씩 먹고 있잖아요. 아우. 5개만 먹어도 거의 밥 한 공기 분량의 칼로리 230 정도, 230kcal 정도 든다고 하니까요. 아우, 명절 때 체중이 느는 거는 뭐 우리나라 얘기뿐 아닙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도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때쯤 그런 말이 있어요. 살이 찌는 현상을 헐러데이 웨이트 게인이라고 서양에서도 명절 때가 되면 전 세계 공통으로 조금 확실히 음식 조절이 좀 어려우니까 네. 체중 관리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가 봅니다. 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명절은 핑계라는 거.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이러면 1년 365일 다이어트 하는구나 뭐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 관리하고 체중 관리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근데 주제 영상 중에 이것을 잡아야 체중 관리에 성공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은데 네. 그게 뭔지 건강 구독 오늘 주제 주시죠. 네,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이어트 회방꾼 염증을 막아라입니다. 아니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건 알고 있는데 염증이 또 다이어트의 적이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모형 보이시죠? 네. 네, 염증이 다이어트의 해방꾼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때를 느끼시나요? 잔인해요. 제가 좀 뭐가 바뀌었네요. 갑자기 친근해졌나요? 아니 진짜 저거 복부 비만 이제 배 나왔다 이런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배 나오면은 우리가 그냥 뱃살이 붙었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염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찌신 분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살이 찌신 분들도 있지만 팔다리는 가늘고 복부만 또 이렇게 비만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아, 이게 인격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질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복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만성 염증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질병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뱃살이 유독 나오게 되면요, 염증이 생겨서 비만뿐 아니라 각종 질병의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거죠. 네, 참 살찌면 억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억울하죠. 내장 지방, 이제 지방이 크게 두 종류인데 피하 지방, 내장 지방 두 가지인데 그 내장, 우리 몸 안에 근육 안에 내장, 소장, 대장, 간 주변에 찌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몸 안에 있는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유리지방산이라는 지방산을 배출을 하면서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올릴 수 있는 물질을 분비할 뿐더러 염증성 대표적인 물질은 아리포카인이라는 이 물질을 이제 분비를 하는데요. 이 아리포카인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혈전 가능성을 높입니다. 혈전. 다들 아시겠지만 피떡이라고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죠. 혈관을 언제든지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장 지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염증이 장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면 각종 성인병과 거기에 심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염증하면 뭐 류머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같은 이 염증 질환도 잘 생길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심혈관 질환까지 잘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만성 질환, 만성 염증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염증 그러면 사실은 피부 질환 먼저 떠올려요. 피부에 뭐가 이렇게 염증이 맞아요. 생겼다. 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정도의 염증이 아니고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각종 암이나 그리고 사망 위험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 이런 이제 감염 세포나 암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인 면역 세포인 NK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면역력이 염증하고 관련이 있고 이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는 염증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정말 그 염증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이 염증이 다이어트를 방해한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 염증을 잡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염증도 잡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입니다. 업로드 해주시죠. 뭐지 저? 염증이 살이 된다고? 어우, 야. 티끌모아 태산은 좋은 말 아니에요? 아우, 저게 염증이구나. 아이고. 자, 이제 앞서 염증이 다이어트를 방해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유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염증과 비만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앞서 이제 뱃살이 위험한 이유가 이제 내장 지방 때문이고 내장 지방이 우리 몸의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되는 얘기냐면요. 지방 세포가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것도 알았는데 염증 자체가 지방 세포를 불러일으킨다. 즉 악의 순환고리, 이걸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먹어서 나빠지고 나빠졌기 때문에 또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악의 순환고리처럼 지방이 염증을 부르고 염증이 다시 지방을 부르는 이 관계인데 이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 호르몬이죠. 이 인슐린의 기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회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인슐린의 기능을 망가뜨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당뇨병 이거하고 연관이 높은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요, 내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고혈당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럼 피 속에 혈당이 높은 채로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서 결국엔 얘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이게 비만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인슐린이 고장나면 지방이 쌓이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염증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이 우리 몸 자체가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거 피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염증 수치 이렇게 피 검사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예. 오. 요즘 이제 건강검진 하면은 염증 수치, 혈액 검사 알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CRP라고 해서 C 반응 단백질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염증 정도가 좀 센,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좀 관여를 해서 간에서 합성하는 물질인데요. 감기, 장염, 그리고 이제 상처, 그리고 수술 같은 무언가 외부에서 대항할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올라가는 조금 심한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근에는 이 하이 센시티브 CRP라고 해서 작은 수치의 염증도 나타낼 수 있는 검사가 있고 이런 염증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작은 염증의 변화도 우리 몸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살찌는 거와 염증이 연관성이 있고 염증 관리를 잘해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병원 가서 이게 피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아픈데. 네, 그래서 제가요, 내 몸에 있는 작은 염증들을 자가 진단하는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요. 먼저 첫 번째로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이거 좀 그런데. 설사나 변비가 잦다. 그리고 많이 쉬어도 피곤하다. 평상시에 잠을 잘 못 잔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요 몸속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서 쉬어도 피곤한 건 다 해요. 다 그럼요. 저건. 예, 요즘에 그렇지. 그리고 피부 트러블. 저는 요쪽 주변에 뭐가 입 주변에. 자꾸 나요. 오. 난 거의 다 해당되는데. 나도. 근데 잠은 잘 자 또 이 와중에. 그럼 이러면 염증하고 큰 관련이 있다. 하나라도. 야, 이게 너무 큰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너무 병적인 경우 있잖아요. 너무 이제 뭐 피곤한 것도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이렇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거입니다. 네. 잠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잠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요, 수면을 잘 유도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은 사실은 그 수면 유도뿐만이 아니라 항염 작용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또 이 멜라토닌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항염 작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염증도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조금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야, 역시 잠이 보약입니다. 숙면을 취해야 염증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대한 선생님이 또 다른 염증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준비하셨다고요? 네, 염증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좀 상처가 생긴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이제 피부 트러블 이런 거 들으면 이제 급성 염증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만성 염증도 있습니다. 실은 몸에는 이 만성 염증이 좀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체크법을 하나 준비했는데 만성 염증이 좀 심하게 내 몸에 쌓여 있으면 이 동작이 잘 안 됩니다. 이 자세가 잘 안 돼요. 이동적? 어떤 자세죠? 어떤 자세죠? 아, 이게 그러면 뱃살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뱃살 나오고 이러면은 앞으로 구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배가 접히니까 아무래도 어렵지. 이거 아닌가? 스트레칭 할 때도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뭘까요? 그런 동작도 물론 위험할 수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은 바로 양손을 깍지를 낀 다음에요. 머리 뒤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팔꿈치를 좌우로 이렇게 내 시야 밖으로 이렇게 보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잘 안 되냐면 지금 혹시 시야에 내 팔꿈치가 보인다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있는 힘껏 조금 더 해볼까요? 승모근이 좀 당겨지게? 솔직히 얘기하면 안 보고 싶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보여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나는 안 보인다. 다들 다행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관리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라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양쪽 팔꿈치가 180도 이상 벌어지지 않아서 내 눈에 이제 걸리는 거죠. 팔꿈치가. 이럴 때
만성염증으로 내 몸의 움직임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네네. 일반적으로 복부 비만 뭐 뱃살 나오면 발과 관련된 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양말을 신는다든지 신발 신거나 특히 발톱 깎기 이런 거 어려운데 그런 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관절의 움직임 중에요. 목, 어깨, 그리고 이제 등에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바로 승모근입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피곤할 때 그러면 야, 너 승모근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얘기가 가끔씩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이 승모근이 만성염증으로 단단하게 굳어서 유연성이 부족해지면 방금 했던 그 자세가 쉽게 되지 않고요. 팔꿈치 관절이 앞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그 근육의 강직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내 몸의 염증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이렇게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승모근에 있는 만성 염증을 제거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승모근 스트레칭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인 MC니까 아, 네,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우 예인 MC가 스트레칭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오늘 아마 또 나왔네요.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유연성 하면 또 근력은 좀 빠지지만 많이 빠집니다. 네. 오늘 아마 유연성을 제대로 아마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미래의 인류 모습을 보니까 다들 거북목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목이 계속 빠집니다. 그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림프순환도 제대로 안 되면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겠죠. 이러면 만성염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사실은 승모근을 뒤쪽 사실 근육들을 풀어주는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성염증, 내 몸에 사실은 승모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없는지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먼저 자가 테스트법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걱정이 시험해들게 되죠? 하시네. 네, 걱정돼요. 네, 먼저 제가 오늘은 예인 MC님만 먼저 저만? 네, 해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뒤로 돌. 네, 뒤로 돌아서 한번 양 옷을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왼손은 뒤로 돌려서 깍지를 한번 껴볼게요. 나 저거 안 돼. 어려운데요? 저는 저기 오, 예상외로 되시네요. 지금. 잘 되는데요? 유연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반대쪽은 안 유연성이 될 강해. 아, 반대쪽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닿긴 지금 근데 거의, 닿는데. 지금 거의 닿긴 닿습니다. 닿는데요. 만약에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양쪽 손끝이 네. 10cm 이상 벌어진다. 이럴 때는 만성염증이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틈틈이 사실은 이게 내가 이 테스트 방법을 하는 것은 내가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스트레칭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발레 동작이랑 좀 비슷해요. 오, 발레 좋죠. 그렇죠? 네. 오른쪽 발과 왼발을 교차를 할 건데요. 오른쪽 발가락 끝이 왼쪽 발의 뒤꿈치 닿도록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자세를 차렷 자세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엉덩이랑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힘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이때 왼쪽 발을 쭉 앞쪽으로 빼주세요. 진짜 발레 자세. 네. 그러네. 조금 더 빼주실까요? 빼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붙입니다. 붙입니다. 이 상태로 차렷 자세를 할 건데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쭉 어깨를 올린 상태에서 뒤로 깍지를 낄 겁니다. 오. 네, 깍지를 낀 상태에서요. 앞으로 쭉 나가면서 앞다리를 왼쪽 다리를 굽히면서 깍지를 위로 쭉 올려줄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해요? 네, 위로 쭉 당겨주세요. 이 정도? 네네. 저 정도 잘하시는데요. 하고. 잘 되네. 오,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긴장도를 조금 유지한 상태에서요. 네. 뒤로 쭉 바로 온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다시 굽혀줄 겁니다. 오, 이게 시원해. 이거 어우. 네. 아니,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등이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이게 처음엔 아팠는데 네네. 반복하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네네, 시원해요. 오. 이 자세를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등이 굉장히 좀 시원해지신 거 느껴지실 거예요. 백조의 호수 같아. 그러니까 진짜 네, 그리고 간단한 방법을 제가 또 있는데요. 집에 아마 요 땅콩 모양의 볼이 있을 거예요. 볼이 있는데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누워서 일단 저희가 한번 누워볼게요. 해볼까요? 네. 선생님 집에 땅콩 모양의 볼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 봤어요. 집에 그거.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그만 할까 말까 했는데 아, 정말 저희 집도 없어요. 일단 편하게 누워주세요. 뒤꿈치에다가 우리 뒤통수에 그냥 땅콩볼을 대고 일단 누워주세요. 누워주시고요. 어우, 편하다. 네, 누워주시고 이 상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때 약간 살짝 기대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목에 근육을 좀 목에 긴장도를 좀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일단 요렇게 일단은 목 뒤꿈치를 그러니까 뒤통수를 좀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약간 목 아래쪽으로 살짝 와서 앞뒤로 움직여 줄 겁니다. 아, 롤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뒤쪽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줄 거고요. 아이고. 네, 너무 시원하죠? 네. 시원하죠? 이 다음 이제 좀 풀어줬다고 하면 네. 살짝 위로 올라가서 이제 좀 운동을 해야죠.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네. 좌우로 이거 고난도다. 이건 근력이 좀 필요한 네, 것 근력이 좀 같은데. 필요합니다. 배심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한 15회씩 한 3세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아나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인 씨가 유연성은 좋은데 그치. 근력이 필요한 근력이 부분에서 빠져.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누워서 땅콩볼이 없으면 네. 가벼운 베개라도 이용해서 아, 해주시면 그럼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면 볼이 있으면 볼로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땅콩볼 없이 그냥 누워서 이거는 예, 그것도 해죠. 네. 네. 대신에 복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자, 운동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쉽나 했는데 네, 여전히 처음엔 어렵네요. 좀 쉬웠지만 그래도 등을 좀 긴장도를 조금 풀어주고 스트레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성염증 관리를 위해서는 좀 이런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어렵겠다 이거. 확실히 이제 염증이 쌓이면 그러면 염증 쌓이는 것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면 운동 이제 하기 귀찮아지고 그러 그렇죠. 다 보면 또 살찌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니까 염증부터 제대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두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요리법인가 봐요. 달걀이 나오네요. 프라이네요. 달걀 프라이 좋죠. 싫어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네. 호불호가 없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달걀. 근데 지금 뭐야 반찬에 달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염증 배출에 딱인 밥상이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달걀밖에 없었는데. 네. 달걀? 제가 설명에 앞서가지고요.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먹는 음식이 사실은 이 염증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이라고 하면은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이런 이제 약제를 투여해서 잠재울 수가 있는데 만성 염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만성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음식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만성 염증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금방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은 네. 달걀하고 물뿐이에요. 그렇죠. 달걀하고 물이 염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증 잡는 음식 그러면 뭔가 좀 희귀하고 특이한 거 이런 거 있으면 맨날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체중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20년에 발표된 한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에서는 하루에 900ml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600에서 800ml 정도의 물을 수분을 섭취하면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물을 얼마나 또는 뭐 많이 먹냐 이런 양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타이밍, 먹는 시기, 어떻게 먹느냐가 또 매우 중요한 면이 있는데 타이밍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이 뭐 따로 있어요? 그냥 갈증나면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먹는 거 좀 목마르고 그러면은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도 꼭 말씀드리는 게 연세가 드시면 신경이 점점 둔해지면서 갈증을 느끼는 타이밍이 잘 늦어집니다. 아울러
갈증이 와도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 연세 드시면 참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을 드셔야 되는 첫 번째 타이밍은 바로 갈증 전에 마셔라 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물을 내가 갈증이 오는 것 같아라고 느끼기 전에 뭐 대충 시간이 간 것 같으면 그냥 그때 한 모금 드시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보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타이밍도 있거든요. 네. 두 번째 타이밍이 뭐였죠? 네, 두 번째 타이밍은요. 우리가 이제 그 소변을 다 보고 나서 비운 뒤가 바로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명 비운 뒤에 채워라. 네. 그럼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는 물 한 잔 해라. 물 한 잔. 그게 타이밍이라는 거네요. 네, 왜냐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변을 비우게 되면 복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런 타이밍과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럼 또 이제 막 어르신들이 서로 좀 싸워요. 찬물이 좋댄다, 뜨거운 물이 좋댄다, 미지근한 물이 좋댄다 막 이러시는데 일반적으로 찬물은 먹으면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차가운 것들이 오니까 애들이 이렇게 탁 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의 소화 흡수가 조금 안 되는 특성이 있고요. 너무 뜨거운 거 마시면 이게 위전맛 같은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물은 역시 그냥 약간 따뜻한 물 또는 상온에 있는 물 정도를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드실 때 물의 종류도 중요한데 물 대신 드시는 뭐 녹차나 커피 같은 경우들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을 오히려 뺏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고 나서는 내가 먹은 게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 한 잔을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물을 마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물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달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달걀이 어떤 염증 배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지금 요즘에요. 기억력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달걀이 단백질이 많다고만 알려져 있긴 한데 우리가 그거 말고도 달걀은 뇌신경의 염증을 없애고 사실 뇌 영양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뇌에 물을 제외하고는 30%를 차지할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이 레시틴은 아세틸콜린의 원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건 뭘 하냐면은요. 뇌에서 신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는 뇌의 기억력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뇌의 활성을 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히나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는 레시틴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달걀이 편식이 심한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안 먹는 분들 중에서 핑계를 대시는 게 주로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권장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300mg 정도인데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것이 한 212mg 정도 있으니까 한 2개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식이 콜레스테롤, 즉 먹는 걸로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달걀 섭취에 조금 자유롭게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염증 배출을 위한 달걀 섭취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염증 배출에 도움을 주는 달걀 레시피 한번 알려드리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달걀 레시피 뭐가 있을까요? 달걀 프라이는 달걀 요리 뭐 있어? 네. 달걀 후라이 해서 먹는 거 하고 마리 말아서 그다음에 그쵸. 달걀찜. 찜도 해서 먹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뭐 또 특별한 아니면 이렇게 볶아서 먹기도 그렇지. 하잖아요. 뭐 토마토나 이렇게. 스크램블. 저 오믈렛. 오믈렛도 해서 네. 먹고. 그 외국에서 아침 먹을 땐 꼭 얘네들이 달걀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물어봐. 그냥 최선을 다해주면 되지. 네, 제가 이거 사실은 달걀이 우리가 콜레스테롤로 너무 이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달걀도 달걀이지만 식용유입니다. 그래서 식용유에다가 달걀 후라이를 할 때 튀기듯이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식용유는 열을 받아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콜레스테롤에 더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량만 식용유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달걀 후라이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다 아세요, 어머님들이. 식용유 딱 돌린 다음에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을 조금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달걀을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모서리로 해야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아유, 얘 평상시 안 하는 게 티나네요. 안 이쁘게 터졌어요. 자, 이렇게 후라이는 좀 하시는데 직접 해서 드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물을 넣으시고 뚜껑을 딱 닫으시면은 이게 후라이와 찜의 원리를 좀 중간으로 성이 있어서 좀 퍽퍽하지 않고 약간 조금 더 부들부들한 달걀 후라이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저 만두 할 때도 저런 맛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물 벗어 뚜껑 덮어야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거는 시간 관계상의 핑계를 대고요. 옆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더 넣어야 돼요. 그쵸? 네, 맞습니다. 뭐냐면은요, 바로 요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은 사실 이제 이렇게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 아유, 요 맛있겠다.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항염 작용이 있고, 근데 이제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튀겨서 먹을 때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발연점이 낮은 것들은요, 만약에 이렇게 후라이팬에 넣게 되면 발암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게 향도 좋고 맛도 좋고 합니다. 네, 저게 비법이었네. 알겠습니다. 아, 향이 벌써 좋아. 이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우,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달걀 후라이를 할 때는 물을 조금 붓고 뚜껑을 덮고. 그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들기름. 들기름.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독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후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김선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퇴근 길이거든요. 지금 퇴근하셨어요? 네, 건강도 챙기고 할 겸 해서 걷고 있어요.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선미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걷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걷지도 못했거든요. 걷지를 못했어요? 네,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체중이 증가하면서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진단뿐 아니라 관절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제가 저기 좌측에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관절염이 좀 있다고 그래서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단순 통증인 줄 알고 방치했던 증상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좌측 슬관절의 통증 및 경미한 부종의 증상이 있었음. 서 있을 수도 없는 정도고 무릎이 부서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아팠어요. 무릎 관절에 무리를 덜 주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가 숙명이 됐다는 선미 씨. 제가 살쪘을 때 입던 바지예요. 한 66kg까지 나갔었어요. 끔찍하죠. 그때 저기 너무 살이 쪄가지고 저기 먹는 대로 살러 가니까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요. 계속 살이 찌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선미 씨 다이어트 성공 결과 시원하게 자랑해 주세요. 66kg였으니까 지금 56kg니까요. 거의 한 10kg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이야, 이 텃밭 규모가 엄청납니다. 선미 씨 식단 변화의 특급 공신들이죠. 아, 이걸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네, 뭐 하시려고요? 김장하려고요. 아, 김장하시는 거예요? 네. 배추부터 각종 작물들까지 없는 게 없는 선미 씨네 텃밭. 아니 이게 다 다이어트 비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다가 식단이 어떻게 바뀐 거요? 옛날에는요, 막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외식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직접 제가 해 먹고 있어요. 채소는 필수. 이 또한 선미 씨 식단의 포인트랍니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징어 볶음이에요. 이야, 소리 봐라. 맛깔스러운 선미 씨표 집밥 완성입니다. 선미야, 뭐해?
아, 예, 언니 왔어요? 아유, 언니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가워요. 이게 뭐야? 물하고 드시면 돼요. 식단 조절도 되고, 그리고 지방 흡수 억제도 되는. 좋은 건 함께 먹어야 더 좋죠. 선미 씨의 정성이 가득한 집밥도 말이죠. 꺽꺽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 또한 다이어트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잘 먹고 그러고서는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집안 식구들한테 밀폐 안 주는 게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니까 네. 그게 축복이야.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맞아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명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 선미 씨. 지금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운동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운동이에요. 건강을 위한 선미 씨의 뉴 취미는 일단 음악과 함께하는 흥겨운 운동인 것 같은데요. 어허, 댄스와 함께 즐기는 스피닝. 아이샤, 아이샤, 아이샤. 아따,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흥이 오르는 기분이요. 에너지가 전해지는 느낌이랄까. 실제로 운동하는 분들은 어떨지 저기 소감 한마디 부탁해요. 제가 지금 9년 차거든요. 몇 달만 있으면 이제 10년인데 이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6개월 만에 한 12kg 감량을 했거든요. 12kg요? 네. 하고 제가 좀 발목이 아파서 이 운동을 처음에 할 수 있을까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발목에 무리가 안 가고 오히려 발목이 좀 더 튼튼해졌거든요. 운동 별로 안 좋아하던 제가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거만한 운동도 없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아직 초보인 선미 씨는 준비 운동 먼저 시작을 해보는데요. 안전한 운동을 위해 주의사항도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항상 11자 안으로 넣거나 바깥으로 빠지시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11자로 벌리지 않고요. 그대로 11자 거울 보시고 굽히고 펴주고.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기본적인 그 살을,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상체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이클 운동인데 하체 운동만 되는 게 아니고 코어하고 상체의 전반적인 근력 운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미 씨,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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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도 하체도 지방아 불타라! 든든하고 운동도 되고. 아이, 선미 씨 초보인데 이거 그냥 너무 잘하는 거 아니요? 어떠세요? 이렇게 운동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땀도 나고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타트! 선미 씨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선미 씨,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 관리를 해서요. 당당하게 걷고 싶어요. 건강하게 늙어야 되잖아요. 암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선미 씨가 가고자 하는 길에 늘 흥겨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건강 구독으로 만나본 다이어트 비책 바로 시서스였네요. 네, 제 앞에 이제 시서스 모형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딱 보시면 선인장을 닮았다 생각을 하시는데 선인장처럼 아주 그 뜨거운 태양과 강한 바람 속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시서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시서스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서스를 사용한 게 오래됐다면 기록들도 있습니까? 예,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도 고유의 고대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서 약용 식물로 사용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치료법 등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시서스를 보면은요, 인도나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허브 계열의 담쟁이 덩쿨인데요. 염증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현재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걸로 인정을 받은 거네요. 네, 시서스는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2010년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 안전성을 입증을 했고요. 영국 식품표준청이나 캐나다 보건국에서도 시저스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 원료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저스를 섭취하고 몇 주 동안 체중 변화를 살펴본 실험에 의하면 2주 만에 체중이 2.47kg, 4주 뒤에는 4.35kg가량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체중 변화에 도움을 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뭔가 체형을 예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서스를 섭취한 후에 이 체중뿐만 아니라 이 체형의 변화를 좀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요. 시서스 섭취 후 8주 후에 체중과 허리 둘레 그리고 엉덩이 둘레 체지방까지도 고루 살펴본 결과 체중은 7.4kg 감소를 했고요. 체지방은 7.9% 감소했고 허리 둘레는 8.6cm 그리고 엉덩이 둘레는 9.1cm가량 줄어든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서스 섭취를 통해서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이 체형의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럼 뭐 우리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거 맛도 괜찮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냥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뭐 체중뿐 아니라 체형 변화에도 도움을 주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면 몸 곳곳에 있는 지방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서스에는 지방을 청소하고 또 항염작용을 하는 퀘르세틴이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퀘르세틴은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 이 지방 흡수를 방해해서 지방을 쌓이지 않게 하고 배출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건데요. 특히 이 복부 지방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퀘르세틴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이거 양파. 그죠? 양파. 네, 맞습니다.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이제 양파인데요. 이 시서스에는 이 항염 효과도 있고 지방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퀘르세틴이 양파보다 무려 60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럼 시서스 속 또 다른 성분도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퀘르세틴에 이어서 시서스에서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 중에 하나는 이소람네틴입니다. 자, 이소람네틴은요, 우리 몸속 체내 염증 물질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혈관 내에 있을 수 있는 노폐물과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이 찐다 그러는 거는 음식을 먹고 그 영양소들이 소화 흡수가 돼서 몸에 들어와야 살이 찌는데 이 이소람네틴은 그 소화 효소들을 억제하는,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흡수를, 소화 흡수를 막아줘서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특성을 갖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소람네틴은 와인, 레드와인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서스는 레드와인과 비교했을 때 1850배에 해당하는 이소람네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중 조절할 때 호르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호르몬이 굉장히 비만과 연관이 되는데요.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욕 조절 호르몬인 이 렙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게 이제 배불러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되고 이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불균형이 오게 되면서 지방 분해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꾸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서스가 비만 관련 호르몬의 작용에 영향을 끼쳐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서스가 이런 비만 관여 호르몬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실제로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한 쥐의 경우를 봤을 때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아드포넥틴의 수치가 증가폭이 약 대조군에 비해서 17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경우에서는요, 포만감이 30% 증가했고요. 렙틴 호르몬 자체는 29.8%의 감소, 렙틴 저항성은 7.92mg/dl로 감소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건지 마크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권장량은 300mg이니까 이 양을 지키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의약품을 복용 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게 좋고 알레르기 체질이나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들은 섭취에 주의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요때거든요. 지금부터 방심하면 살찌기 쉬운 계절입니다. 맞아요. 왜? 옷이 두툼해지고 내 몸을 추우니까. 가릴 수가 있고. 네, 그렇죠. 요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그건 건강을 위해서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내면 또 연휴잖아요. 네. 월요일까지 쉬시는 거죠. 아, 이게 많이 쉬어서 그런가요? 오히려 이게 또 적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외출하실 때 두툼한 외투 하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